이걸 회사 일이라고 해? 집 근처 호텔이라니? 내가 바보라도 된 줄 알아? 내가 이렇게 내 사생활을 침해해? 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내가 가족을 망쳤어. 평범한 주부 지은은 남편의 배신으로 인해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고 아들과 함께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고통에서 벗어나 희망을 찾는 그녀의 여정을 함께 하세요. 저는 김지은입니다. 32살이고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 이상현, 그리고 4살 된 아들 민준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크게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이상현은 출근 전 민준에게 아빠는 금방 올게, 잘 있어 라며 머리를 쓰다듬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엌에서 그의 출근 도시락을 준비하며 조용히 그의 등을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이 평범했던 일상이 점점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형은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회사에서 일이 많아졌다는 핑계였습니다. 제가 별 의심 없이 힘들겠네, 저녁은 먹었어 라고 물으면 그는 피곤한 얼굴로 대충 대답을 하거나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반복되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불안감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불안감은 어느 날 이상현의 전화기에 도착한 한 통의 메시지를 보고 더 커졌습니다. 메시지 알림이 울리자마자 그는 급하게 휴대폰을 들어 올리더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 뒤에서 듣는 그의 낮은 목소리는 익숙하지 않은 조심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장면은 내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또 한 번은 그가 퇴근 후 옷을 갈아입으며 바지 주머니에서 호텔 키카드를 꺼내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차마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출장 중에 회의 장소에서 묵었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합리화를 했습니다. 이제는 주말조차 집에서 편히 쉬지 못하는 그를 보며 이상현이 정말로 바빠졌나 보다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말마다 회사에 나간다고 하면서도 몇 시간 동안 연락이 닿지 않을 때면 마음이 더 불안해졌습니다. 저녁 식탁에서도 그는 예전처럼 활발히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민준이의 귀여운 장난에도 애써 웃는 척했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억지스러운지 저에게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가끔씩은 그가 퇴근 후 샤워를 마치고 나와 향수 냄새를 풍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잘 쓰지 않던 향수였는데 저는 무심코 새로 산 거야 라고 물었지만 그는 단순히 회사에서 누가 줬어 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작은 변화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최근 그의 행동 변화는 저를 예민하게 만들었고 작은 것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주는 그런 긴장감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여전히 활기찬 아이였습니다. 저녁마다 저에게 전마, 아빠는 언제 와? 라고 묻는 그의 얼굴을 보며 저는 그저 곧 올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준의 눈망울은 해맑았지만 저의 대답에는 점점 더 무거운 마음이 담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상현이 퇴근 후 거실에서 전화를 받으며 웃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럽고 다정했지만 그 다정함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향한 다정함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상현의 휴대폰을 몰래 살펴볼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저는 자꾸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변했을까? 아니면 우리 관계가 변했을까?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내가 예민해서 그래? 괜히 문제를 키우지 마.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고 나면 잠시 안심이 되다가도 곧 다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결혼은 믿음 위에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위에 쌓아온 모든 것이 위태로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느끼는 이 불안함이 단순한 오해라면 좋겠다고 매일 밤 스스로에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숙이에서는 어쩌면 그게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은 주말이었습니다. 이상현은 아침부터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늘 그랬듯이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빠 금방 올게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말투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묘한 불안감이 밀려들었습니다. 오후 내내 그는 연락이 거의 없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회의가 길어질 것 같아 라거나 곧 집에 갈게 같은 짧은 메시지라도 보냈을 텐데 이번엔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점점 초조해진 저는 차마 전화하지 못하고 휴대폰을 쥔 채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문득 그의 카드 사용 내역이 떠올랐습니다. 이상현은 평소 신용카드로 모든 지출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의 소비 내역을 통해 작은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노트북을 열고 조심스레 그의 카드 계좌에 접속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어쩐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거래 내역 중 하나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한 작은 호텔의 이름이 적힌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위치를 확인해보니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은 그가 회의 중 쉬라고 말했던 바로 그 시간대였습니다. 심장이 멎을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호텔이라니. 설마 회의 장소로 이용된 걸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또 다른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왜 말하지 않았을까? 회의를 호텔에서 하는 경우가 많던가? 저는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손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민준이의 엄마, 무슨 일이야? 라는 작은 목소리에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화면을 얼른 닫고 아무 일도 없는 척 웃어 보이며 다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상현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오늘 힘들었어 라고 말하며 샤워하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말투와 행동에서 단서를 찾으려 했지만 그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이상형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대화를 시도하려 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땠어?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짧게 똑같지 뭐 라고 대답하며 대화를 피하는 듯 보였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하려는 찰나 그는 갑자기 화제를 돌렸습니다. 민준 오늘 뭐하고 놀았어? 그 순간 그의 말투가 어쩐지 의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 질문을 회피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꺼낼 용기가 없었고 그저 묵묵히 옆에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현의 행동을 다시 곱씹어보며 의문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냥 회의 장소일 뿐일 수도 있잖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자.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였지만 그 호텔 이름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침대에 누워서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상현이 코를 고는 소리가 들릴 만큼 평화롭게 잠든 모습을 보며 저 혼자만 이 불안감에 휘말리게 있다는 사실이 더욱 괴로웠습니다. 만약 제가 오해하고 있다면 모든 걸 털어놓고 웃어넘길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 불안함 속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며 진실을 확인할 용기를 얻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짐했습니다. 이상현의 행동에 대한 의심이 깊어지자 저는 점점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그의 휴대폰 메시지를 몰래 확인해보려 했지만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어 더 이상 그 방법으로는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좌절하던 중 문득 그의 차가 떠올랐습니다. 평소 그는 차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출근길, 퇴근길, 그리고 회의나 약속이 있을 때마다 차는 그의 일상이자 비밀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카메라를 인터넷으로 주문해 몰래 그의 차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카메라는 작고 눈에 띄지 않아 그는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그의 차에서 나온 영상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민준이 잠든 후 혼자 노트북으로 영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화면 속에서 그가 한 여성과 차에 앉아 다정히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평소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우연한 만남이나 업무상의 대화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또 다른 영상 속에서 그와 그 여성이 함께 웃으며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는 장면을 보았을 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며칠 후 두 번째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젊고 활발해 보이는 사람이었고 그와 너무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가벼운 손길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차마 눈을 뗄 수 없었고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 사람과의 관계를 숨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과 동시에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혼란스러움과 분노를 느꼈지만 스스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엔 너무 벅찼습니다. 결국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이 상황을 털어놓고 싶지 않았고 더욱이 제가 직접 나서서 조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탐정은 빠르게 두 여성의 신원을 파악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여성은 박혜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미 결혼한 유부녀였습니다. 그녀는 안정적인 가정을 가진 듯 보였지만 이상현과의 관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여성은 정민서라는 독신의 젊은 여성이었고 그녀는 4년의 가족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분노를 느끼기보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그들이 이상현의 결혼과 민준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점이 저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현에게 배신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탐정이 제공한 보고서를 손에 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거실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이 모든 것을 이상현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조용히 증거를 모아갈까? 저는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그가 하는 말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너무 멀리 가버렸고 저 혼자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하기에는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카메라 영상을 정리하고 탐정의 보고서까지 모두 하나의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USB에 저장해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혹시라도 그가 이 사실을 알아챈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관계를 끝낼 용기가 있을까요? 아니면 민중을 위해, 가족을 위해 참고 살아가야 할까요? 어느 날 저녁, 이상현은 퇴근 후 컴퓨터를 켜고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그의 움직임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그의 표정이 굳어졌고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게 뭐야? 그는 갑자기 큰 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갔고 그가 제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외장 하드에 복사하기 전에 작업했던 증거 파일들이 열려 있었습니다. 너 나를 감시했어? 그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손은 화면을 가리키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건 저는 말을 더듬으며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내가 이상해서 뭔가 이상해서 확인해 본 거야? 하지만 그의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내 사생활을 침해해 놓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도 않아? 그는 저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그의 태도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보였고 그 모습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생활. 내가 나와 민준을 배신한 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그의 말에 맞섰습니다. 나는 이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내가 뭐 했는지 뻔히 보이잖아. 그는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지만 이내 태도를 바꾸며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나를 믿지도 않고 이렇게 뒤에서 몰래 날 조사하고 날 범죄자 취급해? 우리가 이렇게 된 건 전부 너 때문이야. 그의 말은 저를 더욱 깊은 상처로 몰아넣었습니다. 그가 이 상황에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했든 내가 날 이 지경까지 몰고 간 거야. 그는 마지막으로 말을 던지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텅 빈 느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분노와 비난은 그가 진실을 숨기려는 또 다른 시도일 뿐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사과는커녕 오히려 저를 비난하며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그가 느끼는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까 두려운 공포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이제 이 결혼이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민준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유경자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현재 상황에 대해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않고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유경자 어머니는 상현의 어머니이자 가족의 어른이니 이 문제를 이해하고 도와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날 민준이 어린이집에 간 사이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혹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흔쾌히 우리 집으로 와서 얘기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내오시는 어머니 앞에서 저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용기를 내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상현의 외도, 제가 발견한 증거들, 그리고 그가 이 모든 것을 부정하며 제게 분노를 쏟아낸 이야기까지. 어머니는 처음에는 조용히 제 말을 듣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끝내자마자 그분의 첫마디는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지은아, 내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니야?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걸까 싶어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자가 밖으로 도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집에서 잘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내가 아내로서 남편을 잘 챙기지 못한 거잖아. 그 말은 마치 가슴 깊이 박히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상현 씨가 저와 민준이를 배신한 건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상현만 탓하지 마라. 남자는 원래 바쁘고 스트레스도 많고 집에서는 위로받고 싶어 하는 법이야. 그런데 내가 그렇게 예민하게 구니까 애가 집에 들어오고 싶겠니?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논리적이지 않았고 그저 상현을 옹호하려는 태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더 하더라도 어머니께서는 절대 제 편을 들어주시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날마다 저를 비난하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셨습니다. 4년이 집에 없을 때 전화로 저를 불러내거나 우리 집에 직접 오셔서 저를 몰아세우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남편을 잡으려면 내가 더 현명하게 행동해야지. 내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구는 거야. 민준이라도 생각해서 조용히 넘어가라. 어머니의 말들은 날카롭고 무자비했으며 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어머니가 민준 앞에서까지 저를 비난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고 민준이 거실에서 놀고 있는 사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민준을 생각해서라도 좀 더 잘하자. 내가 엄마로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애한테도 안 좋아. 민준은 그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느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머니의 비난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분은 4년의 잘못을 외면하며 저를 탓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태도는 저를 더 이상 무너뜨릴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어머니의 행동과 말은 여전히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의 비난은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족의 해체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었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죄책감을 심어놓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동시에 이 모든 상황에서 민준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혼에 대한 고민이 점점 깊어가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낯선 남성이었고 그는 심각한 사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상현 씨 가족 되시나요? 지금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죠? 어디가 다친 건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 채 병원으로 빨리 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민준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상현은 응급실에서 수술 중이었습니다. 의료진은 그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고 몇 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충격과 혼란 속에서 그의 사고 경위를 물었고 경찰을 통해 들은 이야기는 저를 또 한 번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사고 당시 다른 여성과의 약속 장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그의 차량과 개인 물품들을 통해 그가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분노와 허탈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고로 인해 그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그가 그날 밤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유경자 어머니가 병원에 도착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제게 달려와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저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어머니는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4년이가 왜 밖으로 돌았겠니? 내가 잘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내가 스트레스를 주니까 애가 밤늦게 나가다가 사고가 난 거잖아. 그 말은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미 남편의 배신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이제는 그의 사고에 대한 책임마저 떠맡아야 한다는 말인가요? 어머니,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실 때인가요? 4년 씨가 어디로 가다가 사고가 난 건지 아세요? 라고 물었지만 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그런 건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가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야?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4년 씨가 외도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건데 그게 제 잘못이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지금까지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4년 씨가 그 모든 걸 배신했어요. 그걸 어머니도 알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제 말을 부정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
남자는 집안일로 스트레스 받으면 밖으로 도는 거야? 그러니 내가 더 잘했어야지. 그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유경자 어머니는 모든 잘못을 제게 돌리며 아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외면하고 계셨습니다. 병원 대기실은 다른 가족들과 지인들로 붐볐지만 그 누구도 우리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두가 침묵 속에서 저를 비난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에서 돌아와 민준을 데려오면서 내내 무거운 마음으로 고민했습니다. 저는 산현 씨의 상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와 함께한 지난날의 상처와 그의 배신은 제 마음속에서 떼어낼 수 없는 고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의 사고를 계기로 저는 또다시 비난의 중심에 서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민준을 재운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아니,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없었습니다. 산현 씨의 선택과 행동은 그의 몫이었고 그것을 제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불공평했습니다. 산현의 사고 이후 저는 그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고민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유경자 어머니의 끊임없는 비난과 그로 인해 쌓인 억울함은 더 이상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산현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의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병실로 가기 전 가족들과 지인들이 모여있는 대기실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녀는 주변 친척들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은아,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산현을 돌보는 거야. 어머니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신경을 썼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걸 알지?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도 잠시 침착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제 앞에서 계속해서 저를 비난하며 모든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금까지 제가 참아왔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민준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어머니는 항상 제가 잘못했다고만 하세요. 하지만 어머니가 정말 산현 씨를 제대로 가르쳤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고 대기실에 있던 다른 가족들도 모두 저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남편을 잡아야 한다고 말하시지만 어머니는 아들에게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쳤나요?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잘못을 떠넘기셨죠. 하지만 산현 씨가 가족을 배신한 건 그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선택의 피해자일 뿐이에요. 제 목소리는 점점 떨림을 멈추고 단호함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머니의 비난을 더 이상 듣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제 자신과 민준을 위해 살아야 해요. 더 이상 어머니의 잘못된 말에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는 저를 바라보며 말문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얼굴이 붉어졌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그녀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다른 친척들도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며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을 뒤로하고 병원을 나서면서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억눌려 있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풀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와 한숨을 깊이 내쉬며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지은아. 이제부터는 내 자신을 지켜야 해.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가 제 감정을 말로 표현하고 스스로를 위해 싸웠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유경자 어머니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상처받고 흔들리는 대신 저와 민준을 위한 새로운 삶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4년과 그의 가족에게서 벗어나 제 삶을 되찾는 첫걸음이었습니다. 4년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저를 배신하고 그의 가족이 저를 비난하는 동안 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저는 제가 모아둔 증거들을 철저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도 사실을 증명할 사진과 영상, 탐정의 보고서, 그리고 그의 행동에 대한 저의 기록들을 모두 하나의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제게 힘이 되는 유일한 무기였고, 저는 이 증거들을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변호사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에게 소개를 받아 서울 시내의 한 가정법 전문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와의 첫 만남에서 저는 모든 상황을 산영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리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들으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모으신 증거들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외도의 증거뿐만 아니라 남편분이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는 점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양육권을 확보하는 데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제게 남아있는 이 자료들이 단순히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저와 민준의 미래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또한 이혼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제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지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가짐입니다. 이혼 과정은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남편과 그 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혼자서도 잘 견뎌오신 만큼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나니 마음 한구석에 있던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4년과 그의 가족들의 비난에 주저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변호사가 준비해준 서류에 서명하며 이혼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슬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드디어 제 삶을 되찾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4년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정말 이혼하겠다는 거야? 우리 민주는 생각하지 않아? 라고 물으며 오히려 저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민준을 위해서라도 이혼하는 게 맞아요. 제가 이런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게 민준에게 더 나쁜 영향을 줄 거예요. 저는 민준을 지키기 위해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말을 듣고는 병실 창문 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저에게 더 이상 어떤 미련도 남아있지 않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혼 절차를 하나씩 진행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민준의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제가 살 집을 알아보며 현실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혼은 단순한 법적 과정이 아니라 저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여정이었습니다. 상처와 고통이 뒤섞인 시간이었지만 그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저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민준과 함께 고향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비록 넓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집이었지만 저희에게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민준의 손을 잡고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작은 방 안을 뛰어다니며 환하게 웃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은 묘하게 벅차올랐습니다. 첫날 밤 저희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짐들 사이에서 간단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테이블 대신 박스 위에 음식을 올려두었지만 민주는 그마저도 신기한지 굴이 야영하는 거야 라며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우리는 웃음소리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민준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면 저는 새로운 일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서울에서 고향으로 이사 오면서 네트워크도 끊어졌고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력서를 들고 여러 가게와 회사에 찾아가며 일자리를 구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양 시내 한복판에 있는 화장품 매장에서 직원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가정주부로 살며 사회생활에서 멀어져 있었지만 화장품에 대한 관심과 경험은 여전히 제게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간 날, 저는 면접관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저는 경력이 많지 않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배우고 성실히 일할 자신이 있습니다. 며칠 후 그곳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홀로 서는 첫걸음이었고 민준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깨끗한 옷을 입고 일찍 매장에 도착했습니다. 매장 안은 화려한 화장품들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그곳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실수도 많았지만 매일 조금씩 배워가며 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동료들도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었고 점점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민준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일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면 민준은 항상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며 엄마, 오늘도 열심히 일했어?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그럼 우리 민준이를 위해 열심히 했지라고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현과 그의 가족의 그늘에서 벗어나 제가 주체가 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었지만 민준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 모든 것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과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던 중 민준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 너무 좋아. 그리고 엄마가 웃어서 더 좋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내린 모든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도 엄마는 민준이랑 행복하게 지낼 거야. 그리고 엄마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민준이한테 좋은 엄마가 되게. 민준은 해맑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향에서의 새로운 삶은 아직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씩 제 자신을 되찾아가고 있었고 민준과 함께하는 날들은 저에게 매일 새로운 힘과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민준이가 잠들어 있는 작은 방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작은 얼굴은 평화롭게 보였고 고요한 숨소리는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상현과 함께했던 시간, 그의 배신, 그리고 이혼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기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마치 파도처럼 제 마음을 스쳐갔습니다. 그 시간들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길게 느껴졌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고 저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준의 평화로운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그 모든 아픔을 지나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상처는 아직도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배신과 어머니의 비난, 그리고 그로 인해 잃어버린 시간들은 쉽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상처에 사로잡히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아픔은 이제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경험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의 옆에 앉아 그의 작은 손을 잡으며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여기까지 온 건 너 덕분이야. 내가 없었더라면 엄마는 아마 이렇게 강해질 수 없었을 거야. 저는 더 이상 상현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저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분명 저를 상처 입혔지만 그가 저의 가치를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소중한 사람이며
민준과 함께 행복을 찾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점점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의 방에서 나와 작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고향의 조용한 밤거리는 평화로웠고 그 평안함이 마치 제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저를 괴롭히던 질문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더 참았어야 했을까? 하지만 이제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삶은 이제 저와 민준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과 함께 작은 목표들을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안정적인 직장을 찾고 민준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며 저 자신도 새로운 취미를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이런 작은 계획들은 제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저는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자 다짐이었습니다.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그 상처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과 저를 기다리고 있는 밝은 미래를 생각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잘 해낼 수 있어? 함께라면 뭐든 가능할 거야?